12. 밤 9시가 지나서야 바이로테르는 군사회의의 회장으로 지정된 꾸뚜조프 장군의 숙사로 자기의 계획안을 들고 찾아갔다. 각 종대 사령관도 총사령관한테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출석을 거절한 바그라ți온 공작을 빼놓고는 모두 규정된 시각에 모였다. 다가올 전투의 전 지휘권을 맡은 바이로테르의 활기에 찬 분주스러운 태도는 억지로 군사회의의 의장 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꾸뚜조프의 못마땅해하는 잔뜩 졸린 듯한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바이로테르는 분명 이미 저지시킬 수 없게 된 운동의 우두머리가 된 듯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수레에 매여 산을 뛰어 내려가는 말처럼 자기가 끌고 있는지 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운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런지 숙고해 볼 겨를도 없이 가능한 전 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이로테르는 이날 밤 직접 시찰하기 위해서 2차례나 적의 산병선으로 갔고 또 설명과 보고를 위해서 2차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두 황제한테 갔으며 또 자기 관방에서 독일 문장의 작전 계획을 받아쓰게 했다. 그래서 지금 꾸뚜조프에게로 왔을 때는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너무 마음이 바빠서 총사령관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마저 잊고 있는 듯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기도 하고 자기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는가 하면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않고 불명확하게 빠른 말로 찌끄려대는 것이었다. 그는 복장도 흙투성이가 되어 초라하고 지쳐서 넋 나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신에 가득 찬 오만한 낯을 하고 있었다. 꾸뚜조프는 오스트랄리처 부근에 있는 아담한 귀족의 저택에서 묵고 있었다. 총사령관의 서재가 돼 있는 커다란 객실에는 주인공 꾸뚜조프, 바이로테르 그리고 군사회의의 평의원들이 모였다.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바그라ți온 공작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7시가 지나서 바그라ți온의 전령이 공작은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가지고 왔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일을 총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미리 꾸뚜조프한테서 회의에 참석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는 그대로 거기에 남았다. 바그라ți온 공작께서는 출석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겁니다. 하고 바이로테르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로 다가가면서 입을 열었다. 탁자 위에는 버룬녀 근교의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꾸뚜조프는 기름진 목이 삐져 나올 듯이 칼라에서 내밀어지고 있는 군복 단추를 끄르고 퉁퉁한 늙은이다운 두 손을 나란히 팔걸이에 얹고 볼테르식의 안락의자에 앉아 거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바이로테르의 목소리에 그는 그 외 눈을 떴다. 꾸뚜조프는 애꾸 눈이었다. 그렇군,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또다시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군사회의의 평의원들은 굿두조프가 일부러 자는 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격 안의 낭독 중에 그가 코에서 낸 음향은 공격 아니니 무엇이니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모멸을 나타내려고 하는 희망보다도 훨씬 중대한 것이 총사령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수면이라는 억제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욕구였다. 그는 정말 자고 있었다. 바이로테르는 비록 1분간일지라도 시간의 낭비를 아깝게 여기는 바쁜 사람다운 몸짓으로 굿두조프를 힐끔 쳐다보았으나 그가 자고 있는 것을 확신하자 소리를 더러 크다랗고 한결같은 의조의 목소리로 다가올 전투의 공격 안을 읽기 시작했다. 그 표제는 이것도 그는 역시 읽었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코벨니처 및 소콜니처 후방의 적진 공격에 관한 작전 계획 1805년 11월 20일 작전 명령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씌어 있었다. 적은 좌익에서 숲으로 덮인 산지의 자리를 잡고 우익에서 코벨니처 및 소콜니처를 따라 북원에 있는 늪 후방에 포진하고 있음. 이에 반해서 아군의 좌익은 적의 우익보다 우세하므로 이 측면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아군에게 유리함. 만약 아군이 적의 측면을 공격하고 적의 전면을 은폐하고 있는 쉴라파니처와 벨로비처 간의 협곡을 피하면서 쉴라파니처와 티라스의 숲 사이의 평원에서 적을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소콜니처와 코벨니처의 두 마을을 점령하면 아군은 더욱 유리함.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1종대 진격, 제2종대 진격, 제3종대 진격, 운운 하고 바이로테르는 낭독했다. 장군들은 이 난해한 작전 명령을 마지못한 듯이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금발머리의 키가 큰 북스게브제는 벽에다 등을 기댄 채 타오르고 있는 촛불을 찬찬히 바라보고 서 있었으나 낭독을 듣고 있지도 않았고 또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바이로테르의 정면에는 붉은 얼굴에 윗수염이 살짝 치켜 올라간 어깨를 웅크린 밀러라도 비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부릅던 눈으로 상대방을 쏘아보고 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구부린 손을 무릎 위에다 짚은 채 군인다운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뚫어지게 바이로테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완강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 오스트리아의 참모장이 입을 다물었을 때에만 그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때 밀로라도 비치는 의미 있게 다른 장교들을 둘러보았으나 과연 이 계획에 찬성인지 불찬성인지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이 의미 있는 눈빛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가장 바이로테르에게 가까이 앉아 있었던 사람은 랑제롱 백작으로 그의 남프랑스 사람다운 얼굴에는 섬세한 미소가 낭독을 하는 동안 내내 사라지지 않았으며 초상이 든 금제 담배값의 모서리를 돌리면서 가느다란 자기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청나게도 긴
한마디의 중간점에서 그는 담뱃값 회전 운동을 중지하고 고개를 번쩍 들고는 얄팍한 입술의 양쪽 가에 불쾌하고도 지독하게 공손한 표정을 띠면서 바이로 테러를 가로막고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장군은 낭독을 중지하지 않고 화가 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두 팔꿈치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 태도는 마치 나중에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소. 그러나 지금은 지도를 보시면서 잘 들어주실까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랑제롱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치뜨면서 설명을 구하는 듯 밀로라도 비치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밀로라도 비치의 의미 있는 그러나 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선과 부딪히자 스글프게 눈을 떨어뜨리고 또다시 담뱃값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